핵심 지역은 강남하고 뭐 마용성 얘기니까 상고 하중 정도로 보시는 게 상고 맞아요. 하중. 거의 뭐 한마디로 미쳤다, 집단 광기다 할 정도로 거래가 네. 너무 많았어요. 하반기에 가더라도 서울 전체 거래량은 3월을 저는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만 살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이고 네. 입주 물량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디로 튈지는 어쨌든 지켜봐야 되지만 오히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최근 이 달라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박사님이 지금 대책 나온 지 네. 뭐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네. 뭐 아주 그냥 뭐 시작이 뭐 난리였어요. 특히 그렇죠. 이제 주말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정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 대책 뭐 강력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예상 밖으로 너무 셌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위원님 생각 좀 어떠셨습니까?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뭐 제가 정부 당국자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런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포하고 네. 뭐 성동구나 뭐 아니면 동작구, 뭐 강동구 이 일대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나 네. 뭐 요 정도를 이제 좀 지정을 해놓고 나서 추이를 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토제로 들어갈까 말까 네.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예상 전혀 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강력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게 대출입니다. 대출. 네. 대출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책을 저는 이른바 강남하고 그다음에 마용성 한강벨트를 정조준한 네. 충격요법이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이들 지역이 상급지 갈아타게 하고, 그다음에 똘똘한 한채 바람이 불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죠. 그러니까 집값 급등의 진앙지란 말이에요. 네. 이 진앙지를 향해서 메가톤급 대출 규제책을 내놓았다.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마디로 충격 뭐 도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국은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집을 살 때 이제 DSR도 필요 없고 이것까지만 빌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은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자 중심의 고가 아파트 수요를 급냉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보면은 종전에 이제 주담대로 나오는 게 거의 14억 가까이 나왔어요. 네. 13억 9,60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밖에 안 돼. 그러면 감소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8억 가까이 돼. 네. 그러니까 57%나 줄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627 대책을 놓고 보면은 지난 이제 2019년 네. 그때 이제 12.16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 뭐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네. 했는데 그거보다 더 셀 수 있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27번 정도 대책이 나왔는데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세다. 네. 아마 특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이번 대책이 한마디로 파워풀한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돈줄을 딱 막아버린 예.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7, 8억으로 집 살려고 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한 13억을 구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으니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 이건 살 수가 없게 만들어진 맞습니다.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한순간에 집을 못 사게 돼가지고 되게 난감해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주말 끼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게 네. 지금 뭐 급매물이 쏟아진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아니다 뭐 매물 잠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패닉이죠, 한 말씀 드리면. 패닉.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뭐 금매물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호가가 뭐 2, 3억 정도 이제 떨어지는 게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가장 그 당혹스럽고 또 금매를 일부 내놓는 분들이 주로 선매수 후매도 전략을 썼던 분들. 네. 이거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일단 뭐라도 하나 잡아놔야 되잖아요. 우선 사놓자. 그러고 이제 종전집을 팔아야 돼.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갈아타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일정 기간 안에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3년 안에 뭐 양도세나 뭐 취득세 중과를 안 당하려면은 뭐 그 안에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최대한 대출을 내 가지고 이 집을 샀잖아요. 네.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이 빌린 사람들은 뭐 12, 3억씩 뭐 15억씩 빌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집을 지금 안 팔고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것도 세잖아요. 네. 그럼 대출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냥 과도한 대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황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 조마조마하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규제 지역에서는 내년 5월까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곧 나올 텐데 저는 연장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절세 목적의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약간 지금 대출을 많이 낸 사람들 그다음에 기존에 또 이 세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느낌이 백척간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네. 코너로 약간 몰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부 좀 급매물로 좀 내놓는 뭐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강남 쪽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저는 3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개월 정도. 예. 근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9년 말에 그때 이제 15억 담보 대출 금지를 했을 때의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그 효과는 있더라. 아, 대출이 이제 네. 갑자기 막혀버리면 네. 시장은 좀 예. 냉랭해질 수 있다. 예, 냉랭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9년 말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2020년에 그 한 6개월 정도 흐름을 보니까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12월이 이제 실거래가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네. 1.7% 올랐거든요. 많이 12월에 올랐죠. 많이 올랐네요. 월간으로. 그런데 1월에 0.8%뚝 떨어져요. 그다음에 또 2월에는 다시 1.45% 정도가 돼요. 네. 조금 올랐죠. 그런데 3월에 가면 0.7%, 4월에 가면 마이너스 0.86이 돼요. 그다음에 5월에 가서는 한 0.5 정도 되는데 이게 다시 6월 가면은 빵 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번 대책이 만약에 15억 대출 금지하고 효과가 비슷하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보수적으로 한 3개월 좀 더 가면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 쪽은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네. 실제로 실거래가를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요번 대책이나 그때 당시 대책이나 성격이 있잖아요. 네. 비싼집 사는 사람한테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아마 효과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뭐 그러면 6개월 뒤에 바로 방어 오른다는 거냐? 그럼 봐야 돼요. 또 대책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약간 그 형식이 바뀌었다 뿐이지 과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15억 이상 넘어가면 뭐 대출 안 해주는 거나 사실상 뭐 30억짜리 집 사는데 6억 대출 해주는 거나 뭐 안 해주는 건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10억 대출 규제가 더 센 거 아니에요? 뭐, 아예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그때는 뭐 토제가 없었죠. 네, 뭐 그런 것도 그럴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그렇죠. 뭐 비슷비슷한 정책이니까 사실 효과도 비슷하다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어쨌든 고가 지역들은 조금 잠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거는 제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반대로 가면 반대로 경기도권은 이제 뭐 사실상 6억 대출로도 충분히 집을 많이들 살 수 있으니 네. 좀 그런 효과는 좀 뭐 이렇게 잠김 현상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아마 이른바 이제 흔히 말하면 한강벨트라든지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중저가정 주택 정도는 한 1개월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한달 왜냐하면 정도는.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도르를 갖다 뭐라 프리즈라고 그러잖아. 네. 동결시켜 버리는 거지. 이번에는 워낙 충격이 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보면 6개월 그 대출 받으면은 6개월 안에 이제 입주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네. 우주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좀 부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책 대출도 줄어듭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럼 영향을 받죠. 그리고 지금 추세가 갭 투자가 아니라 상급지 갈아타기잖아요. 네. 그럼 트렌드 안 맞네. 음. 그렇긴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 대출에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는 지역과 적용이 안 되는 지역, 아니 적용이 좀 덜 되는 지역이었죠. 간의 좀 차이는 온도차는 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아마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쪽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올 하반기에 제가 주택 시장의 키워드를 저는 갭매우기로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순환매, 예, 뭐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 좀 지나면은 아마 그쪽으로 좀 수요자들이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보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모든 지역이 지금 이게 긴가민가 뭐 이렇게 뭐 약간은 분위기 파악하는 네. 뭐 그런 과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책이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규제가 같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좀 소위 말하는 좀 정신을 차리고 네. 좀 시간을 좀 둬야지만 뭐 어느 정도 네. 좀 정리가 되는 갑자기 거니까. 뭐 충격적인 일이 터지면요 이게 네. 그 인지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선 겁도 나고. 겁도 나고 그래서 네. 아마 서서히 아마 그거를 알고 나면은 조금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책의 또 특징 중에 네. 하나가 수도권하고 뭐 서울 쪽을 타겟팅해서 한 느낌이고 사실상 지방은 뭐 딱히 뭐 달라진 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돈을 보내려고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드시는 분이 있는데 지방으로 과연 이 매수세가 옮겨갈 건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으로 매수세가 뭐 이동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는 이번 대책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방은 저는 옹기도 아니고 네. 숨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숨통 트기 정도. 정도는 트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네. 이거 적용 안 되잖아요. 6개월 유예를 했죠. 그다음에 정부가 준공 후에 미분양 그 양도세 혜택도 이제 부여를 하고 또 기준 금리가 낮아질 거잖아요. 네. 근데 지방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대출보다 오히려 금리 인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 이전도 추진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보면은 아마 서서히 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은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갑자기 뭐 좋아지겠습니까? 뻔히 다 알잖아요. 전체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있고 그리고 핵심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자꾸 유출이 되고 뭐 지역 경제도 안 좋으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최악의 국면은 서서히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초점을 어디다 주냐에 달라요.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지방 경기가 좋으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이게 시장이 좋아지는 순서가 있어요. 네. 지금 미분양이 안 팔린 이유가 뭡니까? 분양가가 비싸서 그렇잖아요. 네. 지금처럼 월죽신문한데 왜 안 팔려? 분양가가 비싸니 그렇죠. 대신에 기존 매매 가격이 아마 분양가보다 주변 미분양보다 쌀 겁니다. 네. 요거부터 기존 매매 시장이 약간 거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좋아지면은 지금 악성 매물이 아마 소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 미분양은 자연스럽게도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회복의 신호탄은 미분양이 주는 게 아니고 네. 기존 매매 시장에서의 수요가 늘고 네. 가격이 오르는 걸 그걸 포인트로 잡아요. 그 약간 선행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방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수도권의 산재에 있는 이 2차 공기업이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임기 내에 로드맵 수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1년으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서울 수도권은 하우스포 문제로 난리를 쳤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산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요 16.5% 올랐거든요.
그때 부산은행 어마어마했죠. 부산저축은행 살 때 터졌을 때도 그때 터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고 당시에 제가 5대 광역시 아파트를 제가 KB 시세를 봤더만 더 올랐더라고. 그 20.3%는 올랐다고요. 네. 이 왜 이런 예상이 일어났느냐? 바로 1차 공기업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도시 들어선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부산에 해수부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공기업도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주택 수요가 튼실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게 남하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방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그 오늘이 안 좋으면 내일도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네. 이른바 지속 편향인데 갑작스럽게 좋아질 수는 없지만 지방도 조금이라도 좀 뭐 조금 나아지는 뭐 그런 양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의 가격대를 보면은 뭐 전세가랑 비교해 보면 정말 싼 동네들이 많이 있는데 섣불리 그 동네를 지금 매수를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다주택 규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아직 그 정책적으로는 뭐 다주택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없는 거죠 현재는.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지방에서 내가 다주택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은 취득세 경우 세 채잖아요. 네. 세 채부터 8%죠. 지금 강남은 두 채부터 8%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느낌은 한 네 채부터 8%가 될 것 같아. 뭐 그 정도는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거는 아마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제가 지방이 조금은 숨통이 들 수 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문제는 지방의 집값이 안 빠졌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졌잖아요. 그때 2022년 한 년 동안에 서울하고 경기 쪽 22%, 인천 네. 23%, 세종 23%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은 10%밖에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느냐? 통화량이나 금리에 민감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실수요니까. 좀 덜 올랐다. 그래서 지금 회복률로 보면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은 회복률이 수도권이 85%예요. 네. 지방이 87%입니다. 덜 빠졌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회복 속도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보다 좀 느리다는 뭐 다른 뭐 이런 뭐 경제적인 어떤 거는 이유를 떠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확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여전히 덜 빠졌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요가 뭐 지방까지 가기에는 조금 뭐 부족함이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전월세 쪽도 규제하는 게 대책이 같이 막 포함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전세금 뭐 반환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막겠다 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안에 막 실거주 해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개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갭 투자가 어떻게 보면 전세의 공급하는 건데. 공급하는 효과가 있죠. 그냥 이번 대책을 어떤 시각에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신호를 다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라가게 하는 요인과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동시에 이게 신호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전입 6개월 이제 그 이내. 6개월 이내 전입하는 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전세 안 내놓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양도세 때문이라도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을 거예요. 네.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세 세입자를 드리고 후순위 대출로 갭 투자를 했죠. 네. 이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거 외에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죠. 그다음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많죠. 전세 유통 물량이 준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담대 이제 문턱이 높아지니까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 제법 있더라고요. 전세 네. 대출은 규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요인만 보면 전세값이 올라갈 요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이제 신규 입주 단지에서는 이 흐름이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안 돼요. 네. 그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입주 때 그러면은 어차피 잔금 치를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세입자 너 들어와, 너 돈 내놔. 그러면 내 집 사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잔금을 내는데. 치렀는데 이게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렇게는 되죠. 세입자가
대출 안 받는 세입자면 돼요. 그러니까 생현금으로 전세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지만 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싼 동네는 가능하지만 그죠? 비싼 동네들은 대부분 대출을 내겠죠. 그러면 수요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전세가격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마 입주 단지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마 전세보다는 아마 반전세나 반월세가 좀 유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전세 그 태거자금 대출 있잖아요. 네. 그것도 1억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거 그 생활자금 대출하고 같이 1억이거든요. 다 합해서. 네. 그럼 세입자가 이제 갑자기 나간다고 그래. 네. 그리고 또 계약행 청구권가 있었어. 네. 그러면 나간다는 통보하는 즉시 뭐예요? 3개월 안에 안 주면은 이 경매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네. 그럼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뭐 담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해주는 거잖아요, 대출을. 원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인데 우리나라의 전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집주인에게는 약간 도덕적 회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지. 일종의 약소금이 만기된 거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의 이제 실정은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다가 뭐 기존 세입자한테 어떻게 보면 채무를 상환하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이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어떻게 보면 쓴 세입자, 그 세입자를 둔 아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 목돈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할 수 없죠. 그게 혹시 전세 가격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게 긍정적 요인이에요? 플러스 요인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죠? 뭐 그렇죠. 그게 아마 전세 시장의 일부 좀 뭐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가겠다고 해버리면 3개월 안에 어쨌든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세가 10억인데 이게 한 그러면 한 9억에 내놓고 자기가 뭐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까 태거 자금을 쓰든 아니면 자기 비상금 가지고 이렇게 보충을 하든 뭐 이렇게 대응을 할 텐데 아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응을 할 텐데 문제는 좀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잘못하면은 좀 콘으로 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럼 오히려 지금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한두 개 좀 정리하게 되는 요인일 수도 있겠네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막았다는 것 자체가 미리 좀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도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갖고 맞아요. 있는 분은 네. 안 계시고 아마 이 일은 아마 불똥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네. 이런 비아파트 쪽에서 아마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든요. 전세 들어가는 아니 것도. 빌라나 지금 다세대 쪽에 그 전세 사기 여파로 지금 세입자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네. 그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세입자 갑자기 나가버린다. 아니, 네. 그 월세를 들였으면 관계없지만 전세를 들였다면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증한도가 또 뭐예요? 이번에 90에서 80% 줄어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에서 아마 좀 골치를 앓는 집주인이 좀 많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번 생각해봅니다. 대책을 보면서 와 비아파트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와 좀 차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제 아는 분도 보니까 이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갖고 이제 계신데 이건 이제 그게 그냥 뭐 전 재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월세 뭐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받고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인데 이게 다세대는 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강남에서 갖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돼. 네. 물론 유예가 돼 있지만 그리고 취득세 살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강남에서는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그다음 105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505호도 405호도 있을 텐데 102호부터 이게 취득세가 8%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비강남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그럼 지방 같은 데는 이 103호부터 8%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세대나 이런 데서 전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전세 월세 문제가 지금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저는 패스트 주택이라고 보거든요. 금방 짓잖아요. 6개월이면 그렇죠. 다 짓죠. 네, 지하를 안 파니까. 그러면 지금 동네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지금 일하지 않고 그 공급이 끊어지니까 지금 앞으로 이거를 전월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급 확대 얘기가 많은데 저는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이 동네 집상사 하시는 분들을 살려야 된다. 네. 그리고 저렴한 어떤 전월세를 공급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 꼭 하고 싶었어. 저는 아니고. 그러니까 통으로 그 다세대를 사는 경우에 그거는 저는 취득세나 양도세를 그냥 다가구랑 같이 취급해야 된다. 겉으로 보면요, 뭐 건축물 제작만 다를 뿐이야. 네. 그러니까 다세대는 4층이고 다가구는 3층이야. 겉으로 보면 똑같아. 요새는 또 필로티까지 넣잖아요. 다가구 그러면 그것도 4층이야. 근데 실제로 그거는 다가구는 공동주택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다세는 진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상에 그게 네.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 이게 저 뭐 다세대 하나 갖고 있는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완전히 이제 그 코너로 몰리는 거기 때문에 통으로 사는 경우에 그 네. 부분으로 사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다주택이 맞아. 근데 다세대를 누가 그 구분해서 팔아요? 통으로 사지. 그런 경우는 약간 다가구처럼 좀 이렇게 같이 봐서 좀 세금을 매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뭐 비아파트 쪽도 그렇고 이 전월세 쪽은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네.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갑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항상 그 선거 때마다 뭐 진보가 잡으면 집값 올라가고 뭐 보수면 뭐 집값 내려가고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데 이게 뭐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또 요번에도 약간 선거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그걸 좀 명확하게 네. 알아야 돼요. 저는 뭐 어느 진영에 저는 네. 속하고 싶지 않고 좀 더 냉철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반응만큼 발언 틀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출발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하면 맞아. 네. 근데 그 이전부터 하면 안 맞아. 제가 정확하게 그 말씀 올릴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일종의 경험치거든요. 네. 경험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절대화하는 거죠. 학습 효과일 수도 있는데 국민행 통계를 보니까요.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전국 아파트 값이 33.7%, 네. 그다음에 38.3% 올랐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38%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는 딱 30%대가 올랐다. 네. 많이 전국이 올랐죠. 30%니까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죠. 네. 김영삼 정부 때 3.2%. 그때는 200만 원 공급 쇼크 때문에 뭐 휘청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한 16%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 수준 보면은 진보 정권은 집값 급등이라는 어떤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노태우 정부까지 거슬러 봐야지. 노태우 정부 때 아파트 값이 무려 70% 올랐어요. 네. 다 합친 것보다 더 올랐잖아. 두 개 정부 합친 거 정도 올랐잖아요. 전두환 그 정부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국민은행 시세가요. 네. 86년도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88년 2월에 아마 간뒀을 거예요. 그래서 88 올림픽 그 개회식을 노태우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 임기 말점에서 2년 정도를 보니까 한 10% 정도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너무 이념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진보 정권은 규제하고 그러면 보수 정권은 그러면 규제를 푸느냐? 그것도 아니야. 네. 노태우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니까 200만 원 공급 쇼크 때렸죠. 그때 당시에 3법 아시죠? 3법. 뭐 3법. 토지 초과 이득세니 뭐 개발이익 환수제니 뭐 택지 소유 상한제 같은 그런 초강도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맞지는 않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때에 이른바 진보 정권과 어떤 집값 급등을 연결시키는 인식이 이제 그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이걸 심리학에서 최신성 효과라고 합니다. 최신성 효과. 네, 그러니까 최근 정보가 오랫동안 이제 머리에 네. 남아 있는 걸 말하는데 혹은 뭐 피크 앤드 법칙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아마 좀 많이 부동산 때문에 시달렸던 게 우리 세대는 뭐 언제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많이 힘들었죠. 무주택자들 힘들어요. 그때 강렬했던 기억. 네. 그럼 마지막이 어디예요? 문재인 정부잖아.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억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진보 정부 때 통화량이 많이 풀렸느냐? 그것도 또 보기 나름이에요. M2라고 그래서 이제 광의 통화죠. 이게 김대중 정부 때 59.4%,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48.2%,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50.7% 올랐어요. M2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때 41.9% 정도 올랐던 걸 감안해 보면은 높죠. 근데 네. 노태우 정부 때 198% 올랐다고요. 2배가 늘어났다고요. 김영삼 정부 때 한 151% 정도. 물론 규모가 커지면 증가율은 낮죠. 네. 그러면 같은 증가율이라도 이게 금액 자체는 게임이 다른 거야. 네. 뭐 그런 측면을 인정을 하더라도 무조건 그러면 통화량이 많이 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자기 실현적 기대 뭐 믿으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지보 정권의 통화량이 늘어나서 집값이 오른다. 그런 도식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다들 믿어버리면 믿어버리면 또 그렇게 움직이니까. 또 비성적 과열이 나타납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어쨌든 우리가 통계를 명확하게 좀 보자. 그렇지만 이게 자꾸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자유롭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과열됐던 것 네. 중에 하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들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 정부가 뭐 원했든 원하지 않든 다시 대출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게 또 역설적으로 펼쳐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날짜 기준으로 보면 이제 7월이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반기 전망이 그러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도 또 터지고 또 조만간 뭐 아마 공급 대책 뭐 아니면 추가 대책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예측이 이제 좀 어려울까요? 지역이 워낙 이게 분화돼 가지고요. 네.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 뭐 금액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금액이나 지역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주로 뭐 핵심 지역은 강남하고 뭐 마용성 얘기니까. 네. 그쪽을 바라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느낌은 상고 하중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상고 하중. 예. 네. 거래량이 일단은 중요한데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예요. 네. 그러면 참여자의 열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일종의 관심도예요. 대체적으로 거래량하고 가격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1,200건 넘었죠. 네. 역대 평균이 한 6천 건 정도 되는 걸 감안해 보면은 거의 뭐 비성적 과열에 뭐 거의 뭐 한마디로 미쳤다. 뭐 불장을 넘어서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뭐 집단 광기다 할 정도로 거래가 네. 너무 많았어요. 3월 달에. 예.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가더라도 네. 서울 전체 거래량은 3월을 저는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확 쏟아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죠. 이제 비를 먹으면 이 먹구름이 몰려와요. 동해안에서. 그런데 태백산을 못 넘어. 네. 그러고 그다가 강릉에 다 뿌렸어. 그럼 어때요? 춘천은 어떻게 돼요? 춘천은 가뭄이 든다니까. 네. 네, 그것처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숨고르기 장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오히려 강남보다 마용성이 타격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요. 이제 6억을 이상 냈다. 네. 그런 비중이 마용성이 한 45.7%, 강남 3개군 한 44.8%. 물론 많이 냈죠. 그런데 집값은 강남이 더 비싸잖아요. 네. 마용성은 싸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어떻게 보면 6억 이상 더 많이 냈다는 것은 연끌 비투 이걸 더 심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정부 대책의 효과가 강남보다 마용성에 더 집중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용성은 지금 규제가 없죠. 용산은 물론 있지만 마포하고 지금 뭐 성동구 뭐 이때 우리가 마용성이라 하면은 지금 넓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마포하고 그다음에 뭐 성동구, 광진구
그다음에 동작구도 그렇고 동작구 이런 거 네. 강동구 다 포함시키는 걸 저는 마용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강남 3구 다음 급지대. 예, 약간 예, 그런 그 이제 곳이라고. 옐로우칩이라고 네. 할게라면요. 그러니까 블루칩 말고 옐로우칩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옐로우칩은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규제직이 있잖아요. 네. 토호제도 있잖아요. 네. 그 아직 카드 안 했죠. 그 카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뭐예요? 규제가 이쪽으로 몰리면 사람들은 피해서 이쪽으로 가죠. 네. 전쟁이 터지면 이쪽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비슷한 논리라고 보는데 단박에는 뭐 바로 그렇게 반응은 안 올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중저가 주택 쪽은 좀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일단 대출 부담이 없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안 올랐어요. 사실 그동안 안 오른 지역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서울 핵심지만 올랐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3월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점이 2021년 4분기인데 그때 비해 회복한 데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남, 수초, 뭐 용산, 네. 그다음 뭐 저기 과천 정도거든요. 네. 나머지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보니까 놀란 게 많이 떨어진 게요. 고점 대비 28%도 있더라고요. 양주.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데 이제 어지간하면 다 20% 떨어지고 고향 같은 데도 거의 고점 대비 20% 떨어지고 의정부 이런 것들 다 20%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노원구하고 도봉구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극심한 일이 지금 편차를 드러내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똘똘한 한차 이 바람이 불면서 말하자면 빌딩 사려는 수요가 고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이게 이제 고가 아파트가 완전히 이제 수요 초과 속에서 뾰족히 쏟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시장 완전히 분출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났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트렌드가 올해 장기로 보면 저는 갈 것 같아. 근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급제동을 걸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쪽은 좀 쉬어. 뭐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외곽 지역은 제 생각에 20% 이상 떨어진 곳들은 조금은 인기 지역과의 어떤 갭묘기나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거는 지난 2019년 통계를 봐도 그때 당시 그 15억 아파트 대출 금지 시절에도 보면까 외곽이 조금 뜨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저는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나는 게 12억, 11억 뭐 이렇게 하던 아파트들이 14억으로 막 붙어요. 그리고 15억 넘는 아파트들이 15억에 이제 막 멈춰 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갭이 붙어버리니까 야 이거 팔아서 그냥 저거 사자 이러면서 또 약간 시간이 지나니까 밑에서 올라온 게 위를 올리는 약간 그런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게 이제 포노 사피엔스 시절에는 과거의 어떤 오프라인이나 인터넷하고 또 달라요. 네. 전부 다 이게 보니까 리얼타임으로 다 받아보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요즘 뭐 카톡이 많으니까. 이제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부동산 전문가는 요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현장에 이 보니까 뭐 요새 보니까 그 뭐 스레드라든지 아니면 네. 단톡방 이런 데 보니까 와, 그게 리얼타임이에요. 네. 뭐 지금 방금 계약금 쐈다 뭐 이런 거 뭐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좀 거짓말도 좀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정보가 과거에 비해서 적시성을 담보하고 그게 광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금방 아마 이렇게 옆 단지하고 비교하면서 움직일 거고 그게 아마 시세로 드러날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 규제책이 이제 뭐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집값을 좀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값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대책이다라고 평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또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게 뭐 지역별로 뭐 다르게 움직이는 뭐 결국엔 또 횡보 후 뭐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제가 뭐 돗자리를 안 깔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저도 별로 맞힌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지형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지금 우리나라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 수요도 없다. 네.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수요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수요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수요는 가변적이죠. 변덕도 부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수요도 있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도 약간 복잡 적은 게 같아. 이게 움직이는 유기체 같아가지고 네. 딱 설명을 하면은 이 시장이 오히려 엄한 확 가버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경제가 성장 안 하잖아요. 네. 수요가 없어. 수요가 준 거는 맞잖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죠.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수요의 부족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요 부족만으로 집값이 내려가지 않죠. 가격은 공급과 수요 함수잖아요. 네. 수요가 준다 하더라도 공급이 더 줄어버리면 오히려 가격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에 오르는 주요 원인은 수요 감소도 있지만 그거 있죠. 인구 줄잖아요. 네. 근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가뜩이나 지금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죽신문하잖아. 그러면 뭐요? 양보다 질을 따지는 거죠. 네. 주거의 어떤 기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 그리고 공급은 비탄력적이지만 수요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네.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집값 전망을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는 바로 수요의 가변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는요 언제든지 부뚜막에 올라갑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가듯이.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 지금 수요 쪽에서 변화가 생기잖아요. 과거에 빌딩을 샀던 부자들이 지금 빌딩보다 고가 아파트를 살려는 경향이 나죠. 지금은 경기 침체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죠. 투자 수익률이 떨어져요. 이게 그 대출로 이게 뭐 빌딩 사봐야 오히려 역마진 날 판이야. 그러니까 빌딩 투자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인기 지역 아파트 값이 고공비행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이거 과거하고 달라요.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자 봐요. 우리가 똑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진보 정부잖아요. 그냥 김대중 대통령 때는 워낙 IMF 상황이었으니까 예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라고요. 그때는 자금이 분산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가장 큰 문제는 그때 버블7 얘기를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강남 재건축도 이슈였지만 그때는 토지 투기가 극성을 부렸어요. 네. 그래서 뭐 경기도 뭐 평택 난리 났죠. 네. 심지어 서산 당진 심지어 저 있잖아요. 저 목포고 남학 신도시까지 투기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쓰는 기자였습니다. 제가 어디 간 줄 알아요? 당진을 당진. 그때는 그 주차장에 가보면은 이 번호판이 지역 번호판이 붙었어요. 그렇죠. 네. 가보니 그때 기억이 나는데 다 서울이야. 당진군이었어요. 네네. 그 군 주차장에 경기, 인천, 서울 그 번호판을 붙인 차가 정확하게 한 60% 정도 되더라고. 네. 그때는 왜 그러면은 그 이런 땅 투기 바람이 불었냐. 당연히 그때 시장의 주력 세대가 1차 베이비붐이었거든요. 당연히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땅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는 로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때는 뭐 귀향을 하겠다 이런 것도 그때는 많았으니까. 자금이 분산됐다고요. 땅으로.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빌딩으로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였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건물주 위에 요새는 배당주라고 그러죠. 배당주. 네. 우리 아들도 그때 아마 중학교 다녔을 때인데 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빌딩 하나 사주면은 그냥 잘 관리할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10대들의 꿈이 대부분 뭐였냐면 건물주였다. 네. 지금 건물주 안 해요. 지금 건물주 얘기를 안 끝낸다니까. 지금 오히려 빌딩 푸어라는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말하자면은 땅도 안 사, 상가도 안 사. 상가 지금 신도시에 안 사죠 지금. 그 은퇴자의 무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빌딩도 안 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도 안 사. 단독주택도 안 사. 오피스텔도 안 사요. 오피스텔 안 사나요? 네. 오피스텔 어쨌든 옛날만큼 안 사. 네. 저금리가 아니니까 그때만큼.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 편식 사회가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은 아니요. 가뜩이나 MZ 세대들은 아파트 퀴즈인데 네. 이 도심 아파트 퀴즈잖아요. 이거 아파트 아니면 결혼도 안 하겠다 그러고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가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령자들도 요새는 빌딩 안 사. 네. 근데 은퇴자들 뭐냐면은
그 뭐 꼭대기층에 살면서 그 아래층에서 월세 받는 거 더 이상 꿈꾸지 않아요. 지금 아파트만 살려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돈이 계속 쏠리니까. 그러면은 이 시장을 과거에 아까 우리가 뭐 그때 2019년도 분석했지만 그때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흘러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이고 네. 입주 물량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디로 튈지는 어쨌든 지켜봐야 되지만 오히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마 그걸 알고 금융위에서 이번에 초강도 대책을 내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부동산 쪽으로 돈을 보내지 않고 네. 지금 주식으로 보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뭐 공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이유에서일 수도 있고 기대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코스피가 또 3천을 넘어갔다가 맞아요. 뭐 오늘은 뭐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한국인들의 이 아파트 사랑, 뭐 부동산 사랑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저쪽 코스피로 막 그래 뭐 나 집 안 사고 그러면 뭐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 안 하고 이제 주식 사겠다. 아니면 또 반대로 주식에서 돈 벌면 다시 또 부동산으로 온다. 이런 지금 두 이야기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 같은 말이에요.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은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네. 자본주의는 그 자본으로 움직이는 경제니까.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 통화량이 뭐예요? 돈이죠. 네. 돈은 뭐예요? 유동성이잖아요. 이 물이에요, 물. 근데 이게 물이 있잖아요. 결국은 땅으로 가는 것 같아. 물은 땅으로 간다. 건물로 안 가. 네. 땅으로 가. 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인기 지역 쪽에 그 가격이 더 오르는 게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 주주사회라고 그래, 주주사회. 주주사회. 네. 네. 집주자, 주인주자. 네. 집이 주인 노릇하는 사회. 집만 비대해지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락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네. 그러면은 옷 입는 거 보니까 우리 뭐 대표님 이거 뭐 별로 안 비싸 보이는데 한 7,000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먹는 거 요새 또 안 먹으려고 발버둥 치죠. 네. 간헐적 뭐 요새 단식이 단식도 아니라 하고. 간헐적 폭식이라고 그러지. 한 번 먹을 때 세게 많이 먹어야 탈 듣죠. 그리고 봐요. 해외여행도 요새 뭐 대학생들이 가지 뭐 부자들은 요새 해외여행 갈 시간이 없어요. 해외 출장을 가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먹고 입고 노는 거는 상당 부분이 저는 평준화돼 있다고 봐요. 조금 차이는 있지. 골프 좀 더 치고 이런 게 있지만 거의 차이 나는데 그럼 소득이 늘어났잖아. 네. 그럼 돈이 어디로 갔냐고. 집으로 갔죠. 집으로. 그러니까. 그게 주주사회라고 그러는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게 부동산이 특히 핵심 지역은 잘 안 떨어질 것 같아. 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우리가 간수를 못해. 네. 이게 어딘가는 돈 갖고 있는 사람 돈을 넣어야 벌벌 되거든요. 벌벌 떨어 이렇게 보면 만나 보면은 행동 편향이나 그걸 보고 네. 이게 뭐 어떻게 부동산 팔고 나서 이게 막 돈이 떨린데 그 손 이게 재면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아마 저는 그 요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한 그 방향성은 나는 진짜 좋다고 봐요. 주식으로 돈을 좀 보내는 네, 거. 그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돼요. 부동산은 더 이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주식은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이 많다. 네. 야,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새로 지으면 제로섬 게임은 아니죠. 다 지어놓은 거 사고 파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이번 대책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요. 네. 특히 세입자까지 있잖아. 근데 주식은 그래도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 기업도 유상증자도 하고 그 돈이 또 돌아. 네. 부의 효과 같은 거 있죠. 뭐 창업 그래서, 효과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뭐 상법 개정도 일부 뭐 통과되고 또 이제 그 배당 있잖아요. 네. 그 분리과세 하면은 저도 그거는 참 그거 했으면 잘하는 것 좋겠는데. 같아. 우리나라도 좀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뭐 코리아 뭐 디스카운트 이런 거 조금만 빼면은 그런 것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들어가죠. 뭐 지정학적 위험 외에도 그런 방향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하고 코스피하고는 그 형제 시장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논문을 보면 많이 나와요.
예, 큰 자본시장 흐름에서 봐야 된다는 거지. 네. 지금 서울 아파트하고요 코스피 간의 상관계수가 0.87이에요. 거의 뭐 흡사해 간다. 어제 상관계수 이제 그 0에서 1까지 있으니까 0.9에 가깝죠. 그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2021년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때 당시에 코스피 3,300이 네. 2021년 6월이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전국 실거래가는 고점 먼저 찍었어요. 4개월 늦은 2021년 10월이 찍었죠. 같이 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앙드레 토스콜라니 그분이 말하는 산책 나온 주인 가게. 그게 먼저 제 생각에는 먼저 이 주식이 먼저 가요. 네. 확실히 먼저 가.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가 따라가고 부동산은 조금 늦게 가는 경향이 있죠. 이거 아까 통계도 보면은. 네. 근데 뭐 시기에 따라서 뭐 실물 경제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주식하고 같이 가기도 하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은 아마 부동산이 결국은 그 나라의 이제 돈 풀린 정도 또 그리고 이런 뭐 다른 자산 시장 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 뭐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맞물려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가가 5천이 가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관계수 0.87이면은 그럼 그만큼 아파트 가격도 그만큼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선행지수라고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뭐 최대 변수는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통화량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동성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물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이게 농부 마인드인데 강둑 관리 그랬더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제방을 잘 쌓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돈 물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강물이 많을 거야 아마. 네. 강에 물이 많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강물이 제방을 넘어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확 유입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좀 안 하도록 강둑을 높여야 돼. 아마 이번 대책이 그거 같아. 네. 그러겠죠. 이번에 유동성이 늘어날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이번에 약간 고단수 같은 느낌이. 그 다음에 하나는 물꼬를 내는 거죠. 네. 우리가 옛날에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옛날에 유동성이 많으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 비과세 3천만 원 그 옛날에 그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것처럼 어쨌든 지금 해외보다는 우리 국내 주식 쪽으로 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그 돈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토량은 지금은 좀 안정적이야. 돈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지금 M2가 4월에 이제 4,235조 정도가 돼요. 4,235조 정도 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5.7% 정도예요. 현재는 안정적이에요. 네. 아까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통화량이 연평균 10%씩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은 안정적인데 제 생각에는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아베 정권 때도 보면은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요. 네. 8년 동안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를 했거든요. 네. 그 전 정부 그러니까 8년 동안 집권했는데 그 이전 8년 동안에 비하면은 약 통화량이 2배 늘어났어. M2가 네. 집값이 서울하고 한국하고 비슷하게 오르잖아요. 그럼 사실 M2랑 상관관계도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표들이 있어요. 뭐 가령 뭐 지금 M1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통화, 네. 그다음에 M1, M2 비율도 보기도 해요. 이제 시중에 풀린 총 토화량 대비 당장 쓸 수 있는 M1, 네. 요걸 같은 거죠. 이 비율을 보기도 해요. 근데 여전히 30%밖에 안 돼 그거는. 과거 높을 때는 38%까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지표로 보면은 부동산이 과열될 이유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아마 서울 강남만 오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계대출 총량으로 보기도 하고 뭐 기준금리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대도시 아파트에서는 M2를 좀 민감하게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경제학에 이 캔틀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캔틀런 효과라고 있는데 캔틀런 효과는 뭐냐면은 통화량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상품이나 그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평등하지 않다는 거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네. 예, 이거 통화량 민감도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은 가장 민감한 게 뭐겠어요? 통화량이 풀리면. 그러면 광남 아파트겠지. 뭐 그렇겠죠. 주식이겠지. 네. 그 다음에 원자재, 마지막에 임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통화량은 어떻게 보면 같이 늘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확실히 자산별로, 상품별로 차이가 난다는 그 얘기가 아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강남 아파트가 급등한 이유도 아마
그것을 찾아올 수도 있겠다. 근데 당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투자는 지금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섞여서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도 좀 미친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게 이 통화량 관리에 좀 더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된다. 뭐 돈은 어차피 풀린다 하지만 그게 이런 그 투기적 자산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야 되죠. 네, 결국에 이제 돈이 풀린다는 거는 뭐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상승을 유발하는데 이제 최소화를 하려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갑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 시장 얘기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요번 대책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내년도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내년 전세 시장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대책이 더 나오면서 약간 이게 중첩돼서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전월세 시장 특히 뭐 전세 시장은 내년도는 더 좀 불안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정책이 이제 전세값을 낮추는 것도 있고 또 올리는 것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제가 보면 근본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만 사랑하는 어떤 그런 문제, 다세대 다가구는 아예 안 가고 그쪽으로 계속 아파트로 이 전입하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특히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거의 뭐 세입자는 공포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보정 한도도 어쨌든 90에서 80% 낮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비아파트 쪽은 더 경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 보증 비율을 10% 낮춘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결국에는 그 은행들이 전세 대출해 주는 것도 좀 더 부담스러워지고 그렇죠. 더 깐깐해지고 이런 거라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가 돈을 많이 못 꾸잖아요. 저거는. 네. 근데 기존에 이미 세입자가 들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역전세가 또 날 수도 있는 거죠. 뭐 충분히 역전세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아파트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너가 안 돌아도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아파트 쪽은 지금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전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이제 바로미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전세를 좀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전세하고 매매는 큰 측면에서 보면 한 방향이에요. 근데 때로는 서로 기란관계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작용하기도 해요. 서로 상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지 않으면 오히려 수요가 전세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을 또 쓴 그러면 거잖아요. 전세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값을 또 떨어뜨리는 요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월세로 갈라나요? 좀 전반적으로 흐름은 아마 말씀 잘하셨는데 이 월세와 흐름이 아마 제 생각에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월세 뭐 시대 이른바 전세 종말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월세는 뭐 비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이제 가속도를 붓고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하고 전월세 전환율은 달라요. 네. 월세 수익률은 뭐예요? 당연히 뭐 투자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빼버린 거죠. 그 나머지 월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수익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이. 그 월세로 바꿀 때에 적용하는 일종의 뭐 비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달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부동산은 제가 4월 통계를 봤는데 전국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연한 5.3%예요. 네. 서울이 한 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를 했을 때 월세 수익률은 훨씬 낮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강북군의 한 아파트 84제곱미터인데 월세 수익률을 해보니까 한 2.2% 돼요. 연간. 지방에는 한 4% 넘는 단지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부산 정관신도시 가서 해보니까 한 3.5에서 4% 나오더라고요. 네. 지방일수록 임대 수익이 좀 높게 나오죠. 근데 대부분 지방도 2%예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 보니까 한 3%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해보니까 홍콩이 가령 80제곱미터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20한
9평 정도 되겠죠. 근데 요거 보니까 26억 정도 해요. 근데 월세가 한 654만 원이야. 그래서 수익률 한 3% 정도 나와. 확실히 우리나라는 월세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죠. 낮아요. 왜냐 네. 전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있어서 확실히 그런 수익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월세 시대다 하는 게 진짜 월세냐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월세가 전세보다 많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월세라 하면은 이때는 순수 월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뭐 5억에 20만 원 이런 것도 다 월세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걸 막 20억에 30만 원 되는 것도 다 월세. 그런 것도 월세죠. 월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월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 월세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의미보다는 전체 임차료 중에서 어떻게 보면 보증금은 뭐요? 줄고 대신에 월세 비용이 좀 높아지는 뭐 그 정도로 보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약간 지금의 월세는 변형된 전세예요. 예, 준전세나 준월세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당장 이게 그렇게 순수월세로 넘어갈 거냐? 뭐 우리가 외국인들 사는데 렌트라고 그러죠. 네. 깔세 그죠? 그거는 있고 지방이가 연세 있어요. 그거까지는 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주인도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전히 갭투자도 있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는 아마 갭투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 월세로 넘어가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비아파트 쪽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비아파트 쪽 확실히 좀 월세가 유행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순수 월세로 그러니까 보증금 낮고 월세가 높은 임대료 높은 이런 것들을 가려면 필연적으로 다주택자한테 대출 규제를 안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또 다주택자들 막 대출 규제 막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월세로 가기도 참 뭐하고. 그렇네요. 예. 아니면 뭐 현금을 막 다 집어넣고 보증금 뭐 2천에 얼마 이렇게 받으라는 건데 그럼 수익률이 또 안 나오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파트는 수익률로 보면은 못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걸 기대하고 전세를 주거나 뭐 싸게 월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약간 양면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수익하는 법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아파트 다 버블이에요. 월세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죠. 다 버블이죠. 네. 옛날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로버트 실러 그 예일대 교수님 말씀 보면은 미국에요. 역사적으로 집값을 보면은 연간 임대료의 20배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고평가야. 이분은 그래서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를 예견했잖아요. 그때 네.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안 돼요. 강남에 아파트가 그러면은 한 60억 한다고 치자. 월세 얼마 받겠어요, 그러면? 한 달에 많이 받아도 1,500? 2,000 네. 받을까요? 2,000 받으면 얼마예요, 그러면? 2,000 받아봐야 뭐 1년에 한 뭐 2억 받다 칩시다. 그러면 20배면 얼마예요? 그러면 40억이네. 그럼 나머지 20억은 뭐예요? 버블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기준으로 보면 비싸. 네. 대신에 전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월세가 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우리나라는 월세 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값이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집을 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에서는 안 벌어도 된다. 그 이런 개념이 집주인들이 있는 임대료에 조금은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로 다 보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관대해요. 아, 일본 그렇죠. 예를 들어. 네. 일본 같은 데 가봐요. 뭐고 이게 못 박은 뭐 있잖아요. 벽에. 네. 그거 나갈 때 다 배상하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좀 봐주고. 요새는 우리나라는 좀 봐주나 그래도. 뭐 요즘 물론 싸우긴 까다롭게 하는데. 하시는 네. 분이 있지만 일본에 비하면은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조금 관대한 편이죠. 왜냐 내가 고맙고 돈 벌었으니까. 어차피 뭐 나도 좀 있으면 팔 거라서. 뭐 그러니까 이런 그런 개념이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원래 집 살 때 있잖아요. 어떻게 아파트 살 때 안 보고 삽니다. 뭐 집 안 보고 사는 경우는 안 많죠. 보이죠, 그리고 네. 요새는 네. 안 보여주니까 옆집 보고 사잖아요. 네. 세상에 집도 안 보고 어떻게 사? 그게 왜 그랬냐면 그게 이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어서 마치 이게 동네 슈퍼에 그 라면 사듯이 사요. 네. 냉장고 사듯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 이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고 뭐 유동성도 풀리고 이러면은 무언가 이제 뭐 이게 돈을 받아줄 만한 어떤 그릇이라든지 뭐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아니겠습니까? 공급 대책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 그 대선 공약집을 보면은 저는 사기순 씨 얘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상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이게 현실적이냐 그런 판단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더 시장에 충격 그 공급 신호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급으로 충격적으로 이제 뭔가 한다 이런 느낌. 왜냐하면은 무주택자들이 지금 불안해요. 네. 그래서 대출 규제는 단기 처방이기 때문에 장기간 끌고 갈 수 없어요. 시장이 내성을 어떻게 보면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되돌아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잡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지방에 이제 공기업들이 내려가면서 이제 주택 수요가 제가 분산이 좀 남아있거든요. 됐고. 약간 그 수도권의 수요가 약간 공백이 발생한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반값 보금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값이 집 나온다는데 그것도 강남 근처에 나온다는데 내곡동, 세곡동 나온다는데 실제로 막 지었어. 몇 년 안에 지어가지고 그 하잖아요. 저 외사 집을 네. 나 안 살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수요가 어떻게 보면 기존 매매 시장으로 가지 않고 관망으로 가면서 네. 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집값이 잡히고 그래서 나도 하우스푸까지 나왔죠. 뭐 그런 어떤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반값 보금자리 쇼크 못지않은 그런 그 공급 확대 신호 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재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재건축은 좀 애매한데 이 재초안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이번에 재초안 문제는 공약집에서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 재정비 사업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공공성 원칙 하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절차를 좀 뭐 당기겠다. 하겠다. 패스트 트랙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 들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공공성 원칙이라는 거 저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저거는 뭐 임대 아파트 지어가지고 기부채나 바라는 거거든. 네. 그건 뭐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재개발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제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데 한마디로 재테크 사업이에요. 돈이 안 되면 개발 안 해요, 이거는. 그렇죠. 그 지금 재건축이 거의 다 지금 다 멈춰 있잖아요, 지금. 네. 더 이상 진행을 못 해요. 물론 일부는 되는 데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재초안 때문에 이거 고비를 못 넘어서 다들 지금 계속 진행해야 되나 마냐 다들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폐지나 유예를 원해요. 아, 이거 뭐 재개발은 없는데 우리만 몇 명이 넣냐. 2017년 말까지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것들은 해당이 안 돼. 네. 그럼 그걸 뭐 사실상 장벽을 없애달라는 건데 또 국민들도 기대는 또 그게 아니야. 지금 강남 아파트 33평짜리가 75억 하니까 저거 불로소득이 아니냐 그런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균형점과 절충점을 찾아야 할 거냐.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런 어떤 국민적 합의 같은 걸 좀 해야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젊은 세대가 도심에 살려고 그러거든요. 네. 자, 외곽을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수요를 좀 맞추는 측면에서 재개발은 어차피 잘할 거고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어쨌든 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좀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도 좀 막 대단지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뭐 토지 면적도 넓어야 되니까 당연히 토지 확보부터 어려운 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이 눈높이를 맞추는 공급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 이재명 정부 안에서 어떤 뭐 단기든 중장기든 부동산 공급 대책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걱정이 솔직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네. 여러 인센티브 장치를 줘야 돼요. 지금 20년 동안 아파트 착공을 보니까 민간이 82.1%고 공공이 17.9%예요. 대부분 민간에서 했다. 그렇죠. 네. 80% 이상이 결국 민간에서 짓는 거고 최근에는 민간이 9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3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을 보면은 2023년에서 2032년까지인데 신규 주택 수요를 약 네. 39만 4천 호 정도, 40만 호 정도로 보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월죽신 문화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면은 이 주거 시장 안정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까탈스러워진 거죠, 소비자들이. 근데 제가 요새 통계를 하나 더 보니까 주택금융공사의 소비자 그 수요 실태 조사를 보니까요. 지금 내 집 장만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규 분양으로 하는 분들이 한 17% 정도 돼요. 네. 여전히 많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한 76% 정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 30대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신축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해야 결국은 된다. 저는 좋은 입지에 네. 어떻게 보면 좋은 뭐 메리트 있는 그런 물건을 분양을 계속해서 내놓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근데 이번에 아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절망을 할 거예요. 이번에 뭐 결국은 뭐 전체 뭐 분양 받더라도 뭐 대출도 안 6억밖에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요새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돈 모아놓은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어떻게 보면 많이 모아놓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내 집 마련 장벽을 좀 낮추는 방법. 뭐 옛날에 우리가 뭐 토지 임대부라든지 그다음에 지분 확대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저는 공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가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 하반기도 그렇고 뭐 전월세 시장도 그렇고 막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돈은 또 풀리고 유동성은 늘어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불안한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뭐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번 정책 나온 거를 또 환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 정책에 타겟이 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하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상급직 좀 할아타기 타격을 준비하는 받아야 분들, 될까요? 네. 그다음에 청약을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불안하죠. 주로 3, 40대 젊은 층이라고 보면 되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고소득자 이런 뭐 변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 네.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들 이런 분들이 아마 갑자기 이제 뭐 대출을 안 해준다니까 좀 당혹스러워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집값이 어떻게 될까 좀 고민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집을 이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양가 감정 같은 건데. 일단 집값이 좀 뚝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 이번 기회에 좀 내려가라. 그런데 대출은 좀 확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빠진 다음에 대출 규제가 풀려서 내가 사면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여분 대책을 놓고 이렇게 첨예하게 저는 엇갈리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진짜 사다리 끄듯하기라고 하고. 아니 나는 월급 받을 날이 앞으로 30년 가까이 남았는데 네.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왜 나 대출의 문을 잠그냐고 울분을 더하고 그래서 뭐 금수저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 현금 부자 아니면은 강남이나 마용성 이제 뭐 집 살 수 없다고 이제 그렇죠. 화를 내고 그래서 참 이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훅 받아 들여버리니까 저도 참 조언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내 욕망을 가로막는 규제책을 보면은 답답하고 열불이 나죠. 네. 한편은 이해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이 내 피해를 생각하면 짜증이 밀려오거든요. 이 저항군적 마인드라고 그래.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제가 공동체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내가요 화내면 지는 거예요. 뭐 물론 항상 싸울 땐 화내면 지는 거죠. 사람이지. 네. 서로 지는 사람 있죠. 네. 저도 그걸 알았어. 짜증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욱하면서 의사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흥분하지 마라. 음. 요새 흥분 많이 하면은 호흡이 가빠져서 네. 미세먼지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조기 사망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훌륭한 선장은 바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일수록 참 이성적 어떤 그런 냉정함이 필요한 것 같고 정시 속담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정부 말을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세게 내놓으면은 조금은 그걸 좀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감정적 대응하기보다 결국은 뭐 내가 뭐 좋은 집 사고 뭐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니까 조금은 뭐 한두 번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 있다. 너무 감정이 앞서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 나는 한 달 전만 해도 20억짜리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를 딱 이게 맞고 나니까 이제 12억짜리밖에 못 사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은 뭐 8억 싼 게 아니라 동네가 달라지고 내가 가려고 했던 어떤 그 뭐 신축이 맞아요. 아니라 막 구축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작게라도 사야 되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일은 쉬워요. 네. 막상 내일이 되면은 이거는요 진짜 미치고 폴딱 뛸 일이에요. 이거는. 네. 이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 남의 일은 책임 안 져도 되지만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 오로지 내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일단은 시장을 한 3개월에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좀 네. 흐름을 좀 지켜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좀 뭐 추가 아무래도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게 좋아. 워낙 정부가 지금 초장에 강한 어떤 펀치를 날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가격이 그냥 방방방방이 올라버렸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렇다 할 동반 없이도 많이 오른 단지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 호가 갭을 메워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을 보셔야 돼. 가격을 보는데 고점이 어느 정도 거래된지를 봐야 되고 네. 아무리 내가 돈이 많더라도 정고점을 뭐 초과하거나 네. 아니면 근처에 사시면 안 돼. 좀 떨어진 걸 사시는 마인드를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사실상 참 쉽진 않아요. 제가 집에다가 돈을 맞추지 말고 돈에다가 집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론적으로는 맞아. 네. 알뜰 소비 맞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선택이에요. 효율적인 선택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은 만약에 지금 워낙 격변하게 움직이니까 후보지를 제 생각에는 한 5곳 정도로 잡아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만약에 뭐 강남 못 가고 네. 그리고 뭐 갈 수 있는 데가 보통 뭐 옐로우칩으로 지금 가는 분들이 고민이니까 마포하고 그다음에 뭐 동작 그다음에 아까 성동 그다음에 광진이죠. 네. 그다음에 강동 요 5개잖아요. 아니면 뭐 요새 고민하는 분 또 뭐 과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좀 범위를 넓게 잡으셔야 돼. 네. 그래서 약간 쇼핑하듯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제한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애 봐줄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 요새 음세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처세권이거든 이게. 그럼 거기다 그럼 범위가 또 좁아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범위를 좀 넓게 잡아야 된다. 급매물을 지금은 잡아야 되는 시즌이 온 거예요. 네. 급매물을 잡으려면은 이게 붕어 낚시하듯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특정 단지를 겨냥하지 말고 최대한 좀 범위를 넓혀야 돼요. 거물 낚시하듯이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 아마 괜찮을 것 같다. 지금까지 많은 시장을 고찰했지만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집까지 빠진 경우 거의 없어요. 수요가 둔화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 둘씩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네. 지금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때로는 역발상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태풍이 몰려오기 때문에 다 지하실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 태풍이 좀 잠잠해지만 그때 가서 나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꼭 거기를 사야 돼. 세 번째 꼭 거기를 사야 돼요. 좀 낮추면 안 돼. 그러면은 지금은 이른바 상급지들은 다 정고점을 다 뚫어 가지고 다 많이 올라가지고 숨이 헉헉헉거려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 꼭 가야 돼요. 그 달리는 말이 꼭 올라타야 돼. 저는 오히려 안 오른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도심의 대단지 이런 거 누가 몰라요. 신축 그 도심의 신축 대단지 누가 안 가고 싶냐고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제 생각에는 조금은 뭐 애를 만약에 키운다고 그러면은 조금 달라지는데 만약에 30대 뭐 초반이나 아니면 지금 뭐 띵크족이나 아니면은 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은 외곽이나 싼 데 살아도 돼요. 왜냐? 제가 생각해 보면은 학군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거든요. 네. 그때부터 좀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제 신혼부부야.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조금은 이게 좀 싼 데로 가 일단은 싸가지고 대출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이게 싼 데로 갔다가 단계별로 욕망을 이루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너무 성질이 급해. 뭔가 단박에 다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한 방에 가려고 안 돼요. 하는 게 있죠. 이거는 도박적 어떤 그런 내 집 마련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기보다 좀 단계별로 좀 이루어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법의 해결사가 없어요. 마법의 상품도 없고 단박에 모든 욕망을 다 이루는 것은 없어 이 세상에. 이러면은 좀 현실을 좀 자각 타임을 좀 가져서 저는 서서히 뭐 앞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더 옮겨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대부분이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은 뭐 대출이 줄어든 만큼 돈에 맞춰서 우선 뭐 사든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뭐 주식으로 투자를 하든지 이런 유동성장에서는 현금 들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거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해보는데 수익은요 변동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그 변동성을 못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민감한 사람. 저 같은 스타일. 그래도 이런 유동성이 좀 풀릴 때는 조금 그래도 밀물 들어올 때 한 노젓는 게 좀 낫잖아요. 그 사이에 주식 많이 올랐어. 오늘 아까 급락 오던데.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 당신이 주식을 할래, 부동산을 할래, 그거는 뭐 그동안에 이제 주로 뭐 했던 걸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딱 이거 말씀드릴게. 최근에 3년 동안 당신이 주식에서 수익률을 몇 프로 올렸어? 마이너스에 뭐 3년 동안 했는데 한 5%밖에 안 된다. 네. 뭐 한 10%밖에 안 된다. 10% 맞나? 마이너스다. 그럼 앞으로 주식에서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해라 이것도 아니야. 네. 무조건 부동산 해라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경쟁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촐랑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수시로 헛들려. 이런 사람은 주식하면은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거 보통 보면은 지난번 3, 4월 때 다 팔더라고. 아, 빠질 때. 네. 대부분이 이 위기가 오면은 이 대부분이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본능으로 이게 받아들입니다. 이 공포는 본능이거든요. 네. 내가 팔기 싫은데 손가락이 다 팔고 온다니까. 근데 그거를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집 사지 말라고 그래요. 집 사지 마세요. 뭐 집 반드시 살 필요가 있나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다 자본주의 퀴즈잖아요. 내가 수익만 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집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보면. 근데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요새도 코인 하신 분도 계시고 주식하는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최근에 3년 동안 수익률이 과연 아파트를 뛰어넘었느냐. 네. 뛰어넘었다면 당신은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에 올인해라.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3년 실적을 보고 판단하시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지금 주택으로 봤을 때 아파트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억대 뭐 10억 이하 뭐 이런 곳들은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요인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대책 규제가 좀 없으니까. 예. 저는 이제 하반기를 이제 갭매우기 하고 그다음에 순환매 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 아직 안 오른 동네들이 딱 한 뭐 6억, 8억, 뭐 10억 이런 데들도 안 오른 데들 좀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저는 한번 관심 가져봐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통화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럼 무리는 어떻게 돼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싼 데로 흐르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고가 주택을 잡아놨잖아요. 네. 그럼 이 돈들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가면은
약간은 너무 외곽은 아니더라도 네. 조금은 가격 괜찮은 메리트가 지역들. 부각되는 쪽으로 저는 유동성이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2017년에 2021년에 겪었던 상급지 하급지 뭐 가릴 것 없이 막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에요. 지금 갭 투자를 옛날처럼 안 해요. 네. 지금은 상급지 갈아타기하고 똘똘한 채가 여전히 트렌드예요. 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찬물을 확 얹은 꼴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금리가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돌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짜 통계를 보니까 와 진짜 외곽 지역은 진짜 한마디로 거의 뭐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지금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 2021년 말이죠. 그때 당시에 양주가 28% 지금 떨어져 있고 오산이 25.8, 의정부가 24.1. 의정부 이 정도 떨어졌나? 어항이 23%, 네. 고양이 20.7%, 그다음 군포가 22%, 광명이 20.3%, 인천 연수구가 25.5. 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연수구. 그렇죠. 뭐 4분의 1이 송도 떨어진 쪽에. 거니까. 계양구가 23.1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있죠.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고점을 향한 회복세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울퉁불퉁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실수요적인 측면에서 뭐 좀 안 오른데 가서 사는 게 나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아니 싸게 사는 게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을 회피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이게 대책 나오기 전에는 어차피 그런 외곽지 뭐 이런 데는 안 오른다라고 생각해서 역설적으로 계속 막 뭐 옥수나 뭐 강남을 막 갔었던 거잖아요. 이제 양극화 일어난다고. 근데 이번 대책이 약간 인위적으로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좀 저가를 그렇게 좀 될 수도 올리게 있죠. 될 확률도 있는 거죠. 정 대표님 네. 역시 확실한 네. 또 인사이트를 주시네. 왜냐면은 어쨌든 돈을 어디론가 보내기는 해야 되는데 정부 대책은 좀 저렴한 데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돈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돈의 흐름은 당연히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싼 데로 흐르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쪽으로 흐르는 거죠. 근데 그 동안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강남하고 마용성 쪽은 이 30대 중후반 그 맞벌이 이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전업주부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도심에서 가깝고 네. 또 뭐 강남도 가깝고 또 애도 키우기 좋고 그래서 아마 그런 뭐 그렇다고 강남 가기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차선으로 성동구하고 아마 마포 쪽으로 선택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옥수동 갔는데 와 진짜 젊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네. 옥수동에 생각보다 막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새 40대 초반, 30대 후반 되는 이 고소득자 맞벌이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뭐 과감하게 대출 내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부모가 또 음성적으로 좀 지원할 거고 뭐 그런 뭐 중산층 뭐 이걸 세습 중산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대물림도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전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좀 일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가감하게 확 이 상급지 갈아타기가 이렇게까지 쑥 이렇게 올라올 줄은 대부분 예상을 못했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아마 제동이 걸릴 겁니다. 제동이 걸리면은 시장은요 여기서 못 가게 하면은 그죠? 이 담벼락을 이렇게 올려버렸어 못 가게. 네. 여기가 만약에 저 학교 가는 여기 뭐예요? 여기 통학로요? 여기가 학교 가는 통학로에 여기 그 못 가게 있잖아요. 네. 여기 담벼락을 놓게 씌워버렸어. 그럼 어디로 가요? 뭐 돌아가는데. 일부는 담벼락 넘어가는 사람 있지. 그러다 뭐 다친단 있겠죠. 말이야. 그러면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금의 흐름 측면에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아마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반포하고 압구정이 국민주택 규모가 하나는 70억, 하나는 뭐 75억까지 거래됐잖아요. 나는 아직 그게 좀 부담스러워.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과연 이게 뭐 정성적인 얘기지만 뭐 시장의 IQ가 3만이고 개인은 뭐 잘해봐야 106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과연 저게 방 3개짜리 잘하면 4개죠. 저게 과연 70억, 75억씩 하는 게 맞을까? 혹시 저게 집단 지성일까? 아니면 저거 집단 관계일까? 아니 과연 저 산 사람들이 분명히 나보다 부자이고 그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저 결정이 분명히 많은 걸 고민해서 의사결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나 같으면 안 사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자각 타임이 와. 근데 갑자기 그거는 달려갈 때는 안 와요. 그렇죠. 누가 툭 때리면은 너 저기 차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은 어쨌든 뭐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그렇게 막 서둘러서 의사결정 내릴 때는 아니다. 다만 지금은 중저가 쪽은 저는 뭐 그냥 소신껏 의사결정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약을 노리던 분들도 네. 있는데 청약 시장 쪽에도 이번 대출 규제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다 보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골치 아프죠 지금은. 네. 지금은 이 당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금 마련이 더 중요해졌다. 잔금을 이제 마련을 할 수 있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선당 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안 통했지. 그러니까 괜히 당첨되면 큰일 나요. 당첨되고 나서 뭐 나중에 뭐 곰곰이 생각한다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어쨌든 6월 28일 이후에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이제 신규 분양은 뭐 중도금 대출 규제는 없어요. 근데 잔금 때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그 바꾸잖아요. 그걸 전환할 때 이제 한도가 6억으로 적용된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보통 보면은 돈이 모자라니까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잔금을 치르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이때는 보통 대출을 내죠.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세를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자금력이 튼실하지 않는 젊은 층은 강남 같은 인기 지역에서 아니면 서울에서도 이게 이 아파트 청약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구미주택 규모 아파트 분양가가 한 17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이제 6억이에요. 그러면 내 돈이 11억이 있어야 11억 된다는데 요즘 11억 들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자꾸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청약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제 문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 쪽에 아마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수도권과 민간 소규모 단지 쪽은 미분양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싸죠. 그쪽은 난리가 날 것 같고, 그건 오히려 경쟁률이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묻지마 청약하는 일은 위험하고 자칫 청약 통장만 날릴 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개포 청약할 때 어떤 신혼부부가 특공으로 됐어요. 근데 그때 다 세무조사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약을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업자를 두고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할 경우에 뭐 어쨌든 그런 뭐 금전적인 어떤 그런 뭐 지원을 받는다 할 경우에 그 편법 정리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될 거야. 특히 강남 쪽에나 이런 인기 지역이 있잖아요. 그 청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예요? 규제 지역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집을 사면은 신규 분양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 규제가 없는 지역은 6억이 넘으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포 같은 거는 결국 6억 넘으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뭐 아파트 분양가 얼마예요? 그럼 뭐 전부 다 20억 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뭐 아버지가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중에 다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국에 최근에 이 대책도 이게 논란이 되고 막 지금 이게 뭐랄까 문제가 됐던 게 결국에 내가 지금 집을 살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타이밍을 재다가 또 이렇게 대출 규제 맞아버리고 뭐 또 타이밍 재다가 또 무슨 규제 나오고 하니까 참 이 집 사기 어렵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노리는 게
이게 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동안에 타이밍을 재지 말고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근데 타이밍을 때로는 재야 돼요. 지금은 재야죠. 갑자기 파도가 몰려오는데 왜 그 앞에서 그 서핑을 하고 있어요? 그냥 빨리 저 피하고 있어야지. 지금은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조금 더 이 분위기가 좀 더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대기하다가 네. 분위기 보고 밖에 날씨 좋으면 그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역발상은 아니에요. 역발상도 잘 하셔야 돼. 네. 역발상도 있잖아요. 이런 게 해요. 그러니까 개구리도 경집 하루 전에 나와야 되지 설날 나오면 다 얼어주고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때로는 역발상도 필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큰 흐름이 올 때는 타이밍을 재는 건 맞아요. 근데 정상적일 때, 평상시일 때는 타이밍을 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은 타이밍을 재야 지금은 될 약간 때다. 좀 주춤해볼 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사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행위예요. 이게 너무 말 믿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상 내일이 되면은 이거요 밤잠을 설치는 일이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전문가의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도 포함해서. 네. 우리 저 뭐 저도 정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그 논문을 보니까요. 이게 이제 개인의 측과 집단의 측 간에 어느 쪽이 더 적중 확률이 높을까라고 보니까 확실히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의 측이 개인의 측보다 10에서 한 25% 정도? 25%면 굉장히 높죠. 네. 높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의사결정은 어떻게 보면은 주위 사람한테도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를 통해서 판단하라. 아마 요번에 거래가 아마 대단지에서 거래되면은 그게 약간 이게 시장 반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한 2천 가구나 뭐 심지어 큰 단지들 있잖아요. 네. 대단지의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게 비상 연락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거래가 지금 만약에 쌓여 있는 게 거래가 된다, 그때부터 아마 그게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각계전투야. 네. 그러니까 전국 방송 듣지 말고 동네 방송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 한 10명. 아니면 5명 정도 좋아요.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 네. 대단지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이 가장 정확하다. 학생이 대단지에 물건이 거래된다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다른 지역까지 일종의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이게 선행성 혹은 네.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고민하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중개업 사장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집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오면은 아이고 또 와서 싸우는 거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은 사지 말자고 그러고 대체적으로 아내는 사자고. 사자 그러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저는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거를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30년 동안 부동산을 기웃거리면서 배운 거는 역시 집사람 얘기를 듣는 게 맞다. 7대 3으로 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는 여성들이 만든 문화예요. 이걸 시코노미라고 그러거든요. 여성 경제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그렇게 막 녹록치는 않지만 최상보다 최적을 찾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혹은 최적보다 만족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두 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무게추를 부동산 전공자는 아내입니다. 우리나라에 결국은 복부인 그 네. 얘기 나올 정도로 복부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오랫동안 천차관계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공자들은 분석보다 직관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흐름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간절하고 절박한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시장 예측은
잘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시장이 요새는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의 뭐 유기체 같아가지고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뭐 집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최근에 책을 보니까 집을요 약간은 이게 어떤 공간이나 어떤 경제적인 측면보다 이거를 필링으로 느낌.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감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집은 뭐예요? 그럼 일단 편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또 밖에서 또 힘들지만 또 가면 또 원기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포근함,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그만큼 집은 소중한 건데 지금의 아파트는 제 생각에는 약간 콘크리트 동굴 같아요. 네. 동굴인데 어쨌든 어떤 생각을 갖든 중요한 것은 집사람을 불안하게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 네. 당신이 주식을 하든 집을 사든 그건 자유다. 네. 너의 3년 동안의 경력을 내놔라. 그런데 아무리 주식에 올인하더라도 집사람이 불안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집사람이 불안하지 않으면 되는데 집사람이 불안해하면은 집을 사요. 그게 네. 오히려 정답일 수 있고 그리고 집사람이 좋아하는 집을 사시고 그게 네. 좋은 집입니다. 근데 맞아요. 이게 결국에 이제 생활을 하기 편리한 곳이 또 좋은 집이고, 뭐 예를 들어 일을 하는 분보다는 뭐 집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는 분들의 의견이 어찌 보면 더 좋은 집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래 지금은 딱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제 비싼 집을 못 사. 그럼 뭐 신세만 한탄하고 있을까요? 집을 안 살 거예요, 그러면? 꼭 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최상보다 차선. 네. 그죠?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두 개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고 나가는 네. 또 정들다 보면은 다 또 내 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은 수위를 좀 낮춰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쁜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있습니다. 집을 샀다고 해서 뭐 평생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러니까 아까 팔고 또 말씀드렸죠. 옮겨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이번에 집을 못 사게 됐으니까 나는 그냥 뭐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예, 점진적으로 욕망은 단박에 이루지 말고 네. 서서히 이제 벽돌 쌓듯이 올라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되고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반영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